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틀라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을 한 남자의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식당 불판을 닦고 공장 일을 하며 청춘을 바쳤던 여자, 은서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혈을 짜내어 마침내 대기업의 별이라는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간 남자, 민혁입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조강지처를 단돈 몇백만 원과 함께 쓰레기처럼 버리고 화려한 재벌가의 사위가 되었던 민혁은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단두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칼자루를 쥔 채 그의 손통을 조여온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한 남자의 눈먼 탐욕이 불러온 가장 현실적이고도 처절한 인과응보의 서사시, 지금 시작합니다. 시간은 두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20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민혁은 시골에서 홀홀단신으로 올라와 서울 하늘 아래 기댈 곳이라고는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고시생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어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는 노량진의 2평짜리 고시원 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옆방의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민혁은 매일 밤낮으로 책과 씨름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민혁을 향해 돈 없는 시골 똥개라며 무시할 때 오직 그의 능력과 끈기를 믿어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민혁 씨는 반드시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유일하게 민혁을 응원해 주던 여자. 성공하면 꼭 호강하게 해주겠다는 부도수표 같은 약속 하나에 제 청춘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미련한 여자가 바로 은서였습니다. 둘은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말이 뒷바라지였지 은서가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피눈물이 흐르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은서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3시면 일어나 얼어붙은 거리를 달리며 야간 공장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밤새워 부품을 조립했고 낮에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고기구이 식당으로 달려가 기름때가 찌든 무거운 무쇠 불판을 닦았습니다. 특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의 기억은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지독하게 인색한 식당 주인은 가스비가 아깝다며 엄동설안의 뒷마당 싱크대에 온수조차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얼음이 둥둥 뜨는 차가운 칼바람 속에서 맨손으로 쇠수세미를 쥐고 고기 탄내가 진동하는 불판을 박박 긁어내야 했습니다. 독한 세제와 얼음물 때문에 20대 어린 은서의 손끝은 가뭄든 눈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붉은 피가 수시로 배어나왔습니다. 고무장갑 속으로 고여드는 핏물과 진물을 짜내며 은서는 갈라진 손가락을 입으로 호호 불어가며 혼잣말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참아야 해. 민혁 씨 이번에 2차 시험 보려면 50만 원짜리 법학 전문 서적 세트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 내가 불판 10장만 더 닦으면 민혁 씨 책 살 수 있어. 자신은 몸이 아파도 단돈 몇천 원짜리 감기약 하나를 안 사먹고 참으면서 민혁의 고시원 방값이 밀렸다는 소리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금가락지까지 금은방에 팔았던 은서였습니다. 오직 민혁이 합격해 우리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만을 바라며 은서는 그렇게 자신의 고혈과 청춘을 짜내어 무려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었을까요? 조강지처 은서의 헌신 끝에 민혁은 내로라 하는 수재들을 모두 제치고 최종 시험에서 전체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개천에서 황금용이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민혁의 휴대폰은 축하 인사와 스카우트 제의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은서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고시원 단칸방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 우리 민혁 씨가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은서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마지막 5만 원을 탈탈 털어 동네 정육점에서 국거리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은서는 찌든 기름 냄새가 나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민혁을 위해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소박한 밥상을 차렸어요. 잠시 후 은서가 사준 번듯한 브랜드 양복을 차려입은 민혁이 턱을 한껏 치켜오르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예전에 절박했던 고시생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은 미역국이 담긴 양은 냄비와 반찬이 담긴 플라스틱 통들을 불쾌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서가 거친 손으로 민혁의 손을 잡으며 민혁 씨, 정말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고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민혁은 더럽다는 듯 은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혁은 의자에 삐딱하게 걸터앉아 담배를 한 대 꼬아물고는 은서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말을 사정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은서야, 나는 이제 평범한 고시생이 아니야. 내일부터 태성건설 회장실로 출근해. 내 주위에 대기업 회장 일가며 해외 유학파 출신 상류층 사람들이 가득할 텐데 너의 그 볼품없는 몰골이랑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산 것 같은 촌스러운 옷차림, 솔직히 내 동료들이나 임원들에게 와이프라고 소개하기 창피해. 너 주위 시선도 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언제까지 나를 이 구질구질한 고시원 수준에 묶어두고 네 수준으로 끌어내릴 셈이냐? 내 뒷바라지 좀 한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돼? 여러분, 어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요? 7년 동안 자기가 처먹은 밥과 입은 옷, 공부한 책이 모두 아내의 찢겨진 손에서 나왔는데 성공의 문턱을 넘자마자 조강지처를 구질구질한 족쇄 취급하다니요. 상상조차 못한 잔인한 배신 앞에 은서는 둥기로 머리를 맞은 듯 온몸의 피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악마가 준비한 잔혹한 신분 세탁, 대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신 민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해갔습니다. 국내 굴지의 태성건설 최연소 핵심 인사라는 감투를 쓰고 매일 밤 화려한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의 눈에 비친 조강지처 은서의 존재는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이었습니다. 민혁은 이제 은서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혁의 눈에 태성건설 회장의 외동딸이자 사교계의 여왕인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유리의 화려한 배경을 바라보는 민혁의 눈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신분을 세탁하겠다는 추악한 탐욕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 회사 스트레스로 속이 쓰리다며 투덜대자 은서는 새벽에 수산시장으로 달려나가 싱싱한 전복을 사서 정성껏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은서는 보온 도시락 가방을 꼭 쥐고 민혁이 일하는 여의도의 웅장한 회사 건물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엘리트 사이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은서를 발견한 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민혁은 은서를 구석진 곳으로 거칠게 끌고 가더니 은서가 건넨 도시락 가방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지요.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 지저분한 도시락통을 들고 찾아와? 이 대리석 바닥에 네 가난뱅이 냄새 묻히지 말랬지? 회사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당장 꺼져. 창피해 죽겠으니까. 민혁은 은서를 로비에 내버려둔 채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은서는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밤새 전복을 손질하며 베인 손가락의 생채기보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민혁의 천대가 더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민혁이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을 앞두고 계약 서류가 든 가방을 집에 두고 출근했어요. 은서는 서류 가방을 챙겨 민혁의 사무실이 있는 회사의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앞 복도에는 민혁과 회장의 딸 유리, 그리고 고위 임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땀에 젖은 얼굴로 서류 가방을 건네며 민혁 씨, 이거 두고 갔어. 하고 숨을 몰아쉬자 민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던 유리와 임원들에게 은서를 가리켰습니다.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고향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입니다. 시골 사람이라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 사무실까지 올라와서 민폐를 끼치네요. 아줌마, 서류 전달했으니 당장 내려가요. 가사도우미.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7년 동안 밤낮으로 공장 일을 하고 고기 불판을 닦아 뒷바라지했더니 돌아온 이름이 고작 가사도우미였던 겁니다. 유리는 은서의 남루한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고 민혁은 심부름값이라는 듯 은서의 주머니에 10,000원짜리 2장을 쑤셔 넣었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 비틀비틀 복도를 걸었습니다. 너무나 서러웠지만 은서는 주저앉아 올 수도 없었습니다. 은서의 두 손이 자신의 아랫배로 향했습니다. 은서의 뱃속에 민혁의 핏줄인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악마가 있다면 바로 저런 인간이 아닐까요? 7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 뒷바라지한 아내를 가사도우미라 부르며 짓밟고 제 아이를 임신한 줄도 모른 채 재벌가 사위가 될 꿈에 부풀어 있는 파렴치한 작자. 은서는 빗속을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를 위해 견뎌야지. 재벌가 딸 유리와의 재혼을 꿈꾸는 민혁에게 7년을 헌신한 은서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성공을 위해 평판을 생명처럼 여기는 대기업의 엘리트였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저 구질구질한 년을 합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을까? 민혁의 머릿속에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파멸 시나리오가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밤낮으로 일하느라 피곤해 지쳐 잠든 새벽. 민혁은 은서의 지갑에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훔쳤습니다. 민혁은 악질 사채업자들과 결탁하여 은서 명의로 수억 원에 달하는 가짜 사채 빚을 만들었습니다. 은서의 목에 유령 빚더미를 씌운 것이지요. 민혁의 추악한 음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쫓아내기 위해 은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유책 증거까지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다 중심을 잃어 쓰러지려 할 때 지나가던 청년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민혁에게 고용된 흥신소 직원은 그런 장면들을 마치 은밀한 불륜 현장인 것처럼 보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방 안에서 아이의 베넷 저고리를 바느질하며 민혁의 퇴근만을 기다리던 은서. 마침내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들어온 민혁은 수십 장의 조작 불륜 사진과 수억 원의 사채빚 독촉장을 은서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은혁은 눈을 뒤집고 핏대를 세우며 짐승처럼 소리쳤어요. 이 더러운 년아! 네가 감히 내 돈으로 뒤에서 이런 제비 같은 놈을 만나서 바람을 피워? 게다가 내 이름 팔아서 사채빚을 수억이나 끌어다 써? 저 제비한테 갖다 준 거냐? 네 년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은서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보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해 숨이 턱 막혔지요. 민혁 씨,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시장에서 넘어질 뻔한 거 도와준 사람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은서가 만삭의 배를 감싸 안은 채 바닥을 기어 민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절규했습니다. 7년을 공장 직공으로 식당에서 고기 불판 닦아가며 뒷바라지한 대가가 고작 이런 치졸한 누명이라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런 은서를 징그럽다는 듯 발로 툭 차서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내 은서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시끄러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디서 더러운 주둥이를 놀려? 임신한 년이 바람까지 피우면서 어디 감히 내 재산을 탐내고 이 집에 버티고 있어. 이 돈이라도 감지덕지하게 받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안 나가면 니년 친정 식구들까지 싹 다 매장해버릴 테니까. 민혁은 은서의 낡은 가방 하나를 문 밖으로 던져버린 뒤 만삭인 은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가 쏟아지는 길바닥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철컥 하고 가차없이 잠겨버린 현관문. 차가운 빗줄기가 사정없이 은서의 얇은 셔츠를 적셨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은서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앞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긁혀 피가 났지만 육체의 통증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의 칼날이 너무나 아파 은서는 빗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민혁 씨,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아랫배가 찌릿하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은서는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몸속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내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손톱이 깨지도록 쥐어뜯으며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매서운 눈빛으로 타오르는 맹세를 토해냈습니다. 민혁 씨, 똑똑히 기억해. 당신이 성공을 위해 나와 내 아이에게 저지른 폭력, 내가 반드시 내 아이의 손을 빌어서라도 똑같이 대갚아 줄 거야. 당신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날, 우리가 당신 목을 치러 갈 거야. 은서는 주저앉았던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서는 가방을 품에 꼬고 가는 채 차가운 빗줄기를 뚫고 어둠 속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내리던 그 잔인한 밤, 만삭의 몸으로 길바닥에 버려진 은서의 피눈물을 뒤로 한 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35년이라는 강물을 건넜습니다. 조강지철을 토사구팽하고 얼마 뒤 민혁은 회장의 딸 유리와 화려한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엔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민혁은 재벌가의 막강한 자금력과 명예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마침내 태성건설의 최고 권력자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고시생에서 대기업의 황태자가 되었으니 개천에서 난 용의 완벽한 신분 세탁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여러분, 신은 결코 악마의 손을 무심히 잡아주지는 않는 법입니다. 민혁이 그토록 갈구했던 상류층의 삶은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연옥과 같았습니다. 대궐 같은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민혁은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그저 재벌 처가의 말 잘 듣는 사냥개이자 머슴에 불과했습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아내 유리는 민혁을 남편으로 존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리는 조금만 눈밖에 나면 부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민혁의 자존심을 짓밟기 일쑤였지요. 어느 날 저녁 부부 동반 모임에서 민혁이 말실수를 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리는 민혁의 얼굴에 명품백을 사정없이 집어던졌습니다. 야, 이민혁. 네가 대기업 사장 소리 들으니까 진짜 뭐라도 된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 너는 우리 아버지가 고시원 구석에서 주워다 신분 세탁한 똥개 한 마리일 뿐이야. 니까짓 게 어디서 감히 내 손님들 앞에서 대가리를 치켜들어? 주제를 알아야지. 가난뱅이 똥개 주제에. 유리의 공공연한 외도 앞에서도 민혁은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굴종했습니다. 게다가 인과응보의 천벌이었을까요? 민혁과 유리 사이에는 끝내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후사를 잊지 못한다는 처가의 압박과 아내의 멸시 속에서 민혁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고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는 오직 하나. 이번에 태성건설을 접수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혁은 광적으로 비자금을 챙기고 정재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렸습니다. 드디어 협회 회장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의 합동조사인 임원 평판 및 비리 특별 검증이었습니다. 민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35년 전 은서에게 뒤집어 씌웠던 가짜 사채 빚이며 불륜 조작 사건은 이미 완벽하게 증거인멸했고 비자금 조성과 뇌물 공여 역시 철저하게 감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검증 조사가 이루어지는 청와대 수석실. 민혁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쟁쟁한 조사관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이번 특별감사를 총지휘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의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소위 소년급제의 표상이었습니다. 최고의 칼잡이라 불리우며 어린 나이에 청와대에 입성한 천재 비서관이었지요. 민혁이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자
마침내 의자가 스르륵 돌아가며 젊은 비서관이 민혁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비서관의 얼굴이 정면으로 드러난 순간 민혁은 몸이 그대로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어딘가 서글프면서도 매서운 눈매와 대리석처럼 단단하고 올곧은 자세,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인상.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35년 전 쓰레기처럼 버렸던 조강지처 은서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민혁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생각했지요. 이 불길한 기시감은 도대체 뭐지? 왜 저 새파랗게 젊은 놈에게서 그 구질구질한 년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민혁이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민혁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비서관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서관님의 출중한 실력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가 달린 젊은 비서관은 형식적인 민혁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고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민혁 부회장님,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지난 35년간 태성건설의 비자금 조성과 세탁 내역, 처가인 태성건설 오너 일가의 불법 승계 주도 관련 장부가 모두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회사 비자금을 건설협회 이사회 선거기간 중에 정재계 인사들에게 뇌물 공여로 사적 유용하셨더군요. 민혁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장부들은 회사 비밀금고에 숨겨둔 극비 서류였습니다.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했다고 믿으셨겠지요. 이민혁 부회장님은 건설협회 회장은커녕 변호인단부터 선임하셔야 할 겁니다. 이어서 비서관은 부드럽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오래된 문서 한 장을 민혁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35년 전 민혁이 은서의 명의를 도용해 조작했던 가짜 사채 계약서와 이혼 합의서의 원본이었습니다. 비서관은 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제야 민혁은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숨통을 쥐고 흔드는 이 젊은 칼잡이가 35년 전 자신이 폭우 속 아스팔트에 버렸던 은서의 뱃속에 있던 바로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것을요. 은서가 홀로 억척스럽게 키운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추악한 범죄를 심판할 단두대의 집행관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민혁 씨, 똑똑히 기억해. 당신이 성공을 위해 나와 내 아이에게 저지른 폭력, 내가 반드시 내 아이의 손을 빌어서라도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 당신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날, 우리가 당신 목을 치러 갈 거야. 공포에 질린 민혁은 그동안 쌓아올린 가식과 오만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사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수소문한 끝에 35년 만에 조강지처 은서를 찾아 정신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은서가 살고 있는 조용한 동네의 깨끗한 골목길. 저 멀리서 다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걸어오는 은서를 발견하자마자 민혁은 차에서 튕겨나와 은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과거에 은서의 허름한 옷이 창피하다고 멸시하고 직원들 앞에서 냄새나는 식모라 천대했던 오만방자한 민혁. 하지만 지금 은서의 앞에선 민혁은 초라하고 추악한 늙은이의 몰골이었습니다. 민혁은 주저없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혁은 은서의 구두를 붙잡고 머리를 땅바닥에 찌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권력에 눈이 멀어 잠시 미친놈이었어. 제발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네 아들이,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돼서 내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어. 아이에게 말해서 사정조사 좀 멈춰달라고 해줘. 아들이 아비 앞길 맞고 감옥 보내면 그 아이 인생에도 얼룩이 남는 거잖아. 나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해줘. 제발, 제발 은서야. 바닥에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고 추악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전 남편을 내려다보는 은서의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경멸과 냉소만 남았지요. 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민정비서관이 건설협회 회장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서는 차분하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은서의 바짓가랑이를 다시 붙잡고 은서야 제발 내 전 재산이라도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서류를 숨겨달라고 해줘. 라며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그때 골목길 어귀에 검은색 리무진 여러 대가 다가왔습니다. 민혁의 아내 유리가 민혁을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뒤를 쫓아온 것이지요. 유리는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리의 손에는 이미 직원들이 도청한 민혁과 은서의 대화 녹음과 민혁이 과거 조강지철을 학대하고 범죄자로 몰아 이혼했던 증거가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민혁이 처가의 비자금까지 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리는 분노로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유리는 매서운 걸음걸이로 다가와 민혁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민혁은 휘청거리며 쓰러졌지요. 더러운 시골 똥개새끼가 감히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들어? 우리 아버지 비자금에 손을 댔다고? 야, 이민혁. 니놈이 조강지쳐버린 쓰레기인 줄은 알았다만 도둑놈이었구나. 너 오늘부로 태성건설에서 완전히 아웃이야. 내가 네 전재산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길바닥에 쳐 박아버릴 테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이혼 소송장이나 받아. 유리는 가차없이 민혁의 가슴을 구둣굽으로 걷어차고 경호원들과 함께 리무진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회사와 처가에서 동시에 퇴출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민혁. 성공을 위해 선택했던 재벌가 아내의 손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진 인과응보의 현장이었습니다. 민혁은 처가인 태성건설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전 재산이 압류되었고 수십억에 달하는 소송 빚을 진 채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민혁은 검증에서 드러난 비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5년의 수감 후 늙고 병든 몸으로 만기 출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지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매서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낡고 찢어진 패딩 한 장에 의지한 채 이빨을 덜덜 떨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얼어터진 빵 조각과 먹다 버린 컵라면 국물을 찾아 헤매던 그 초라한 노인의 정체는 바로 민혁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민혁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던 그 장소는 젊은 은서가 자신을 뒷바라지했던 바로 그 허름한 노량진 고시원 골목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자마자 구질구질하고 창피하다며 조광지철을 밀쳐버렸던 바로 그 첫 출발지. 자기가 던진 배신의 돌멩이가 35년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와 제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민혁은 얼어서 곱은 손으로 빵 조각을 주워 베어 물었습니다. 그때 사방이 컴컴한 골목길 어귀로 환한 불빛을 비추며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내린 사람은 눈이 부시게 고운 코트를 차려입은 은서였습니다. 그리고 은서의 곁에는 어머니를 호위하는 듬직한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다 눈이 부셔 고개를 든 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식모라 부르며 쓰레기통에 도시락을 처박았던 조광지처 은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귀부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고, 자신이 낙태하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뱃속의 아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밀려드는 절망과 회한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은서는 바닥에 엎드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오열하는 민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순이 증오니 하는 감정조차 사치라는 듯 은서의 눈은 그저 길바닥에 돌멩이를 보는 것처럼 무감각했습니다. 은서는 가방을 열어 지폐 몇 장을 꺼내 민혁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민혁은 자신에게 300만 원을 던졌었지요. 민혁 씨, 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요. 은서는 아들의 단단한 팔짱을 끼고 가로등 불빛이 인도하는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날이 춥습니다. 어서 가시죠. 라며 은서를 다정하게 에스코트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눈이 멀어 7년의 헌신을 바친 조광지처 은서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민혁의 처절한 종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남을 울리고 얻은 화려한 성공은 결국 내 목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인생의 진리를 우리는 민혁의 처참한 말로를 통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재벌의 재력도 막강한 권력도 결국 천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서 나의 가장 초라한 모습까지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거친 손을 잡고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위를 둘러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고단한 하루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는 그틀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